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있어요. 6월 3일 날. 원래 우리나라 법상 그 탄핵이 되면은 대통령이 권리 상태, 대통령이 부재 상태가 되면은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안에라고 하는데 그 60일을 꽉 채워서 선거를 하죠, 보통. 뭐 60일 아니면은 당장 내일 해도 상관없어요, 대선을.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죠. 60일 안에라고 하지만 그 60일을 꽉 채워서 이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는 뭐 지난 제 유튜브 영상 몇 개 동안 그 뭐 이제 계엄은 부당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 뭐 이런 제 입장 얘기도 했었고,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영상 하나 찍기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오늘 또 문득 떠오르는 또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어, 오늘 할 얘기에 앞서서 또 부정선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영상이 길어서 다 보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부정선거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 선거 다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지난 제 부정선거 얘기는. 제 부정선거 영상 얘기하면은 뭐 그걸 짧게 요약하자면, 부정선거는 충분히 좀 파헤쳐 볼 만하지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선거는 다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그래도 한 조회수 한 10명 정도는, 예, 10명이 아니라 10회? 뭐 10회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 얘기를, 저뿐만 아니라 단 한 명, 저 말고 단 한 명만 보더라도, 저는 이 마이크를 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 내 주변, 뭐, 친구, 뭐, 가족, 뭐, 직장 동료들한테는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직장, 친구, 뭐, 가족을 떠나서, 단 한 명, 생판 남한테라도, 뭐, 제 얘기가 전해진다면, 저는 이 마이크를 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 명만이라도. 뭐, 물론 이제 단 한 명만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뭐, 수십, 수백, 수천 명한테 전해지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뭐, 신에게 맡기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 저는 좀 약간 게을러서 제가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지 않으면 좀 하지 않는 뭐 그런 좀 약간 유형의 인간인데, 뭐 어쨌든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얘기는 좀 거대 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당장 뭐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신당과 결이 좀 맞지 않게 좀 약간 어긋났지만,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뭐 완전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뭐 이렇게 이번 다가오는 보궐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할 건데 오늘 할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거대 담론, 보수, 보수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저는 뭐 이제 좀 장황하게 보수에 대해서 지난 뭐 역사와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왜 보수가 되어야 되는지, 보수가 되면 뭐가 좋은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저는 좀 제가 좌파에서 우파,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지 한 정확하게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어제까지 나 좌파였는데 나 오늘 보수할래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정치적으로 전향을 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개인 아무것도 아닌 그냥 대한민국 총구석에서 그냥 평범하게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한 노동자의 정치적 이념의 변화가 아무도 궁금하지 않을 순 있어요. 뭐 하지만 한번 그래도 그런 아무것도 아닌 한 개인의 입장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이, 이 개인의
그 사상이 전환된다는 거는 뭐 타인이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서 뭐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알바노? 나랑 뭔 상관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제가 개인이 아니라 좀 어디 뭐 이렇게 조직의 장이라거나 나아가서 좀 거창하게 뭐 공직자 뭐 그런 신분이라면 더 이상 개인의 가벼운 그런 정치적 신념의 변화가 아닐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타인의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얘기고 이 정치적 신념의 변화는 개인의 삶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지가 않아요. 이제 마치 이 그라데이션처럼 변합니다. 이 그라데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그, 영화 같은 거, 이게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지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볼 때. 영화 끝나고 화면이 어두워질 때 갑자기 화면이 뚝 하고 꺼지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보통 이제 그 영상학에서는 영상학이라고 해야 되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죠.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암전이라고 하죠. 그런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저도 어느 한순간 좌파였다가 갑자기 우파, 진보였다가 갑자기 보수 이렇게 확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점점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감히 뭐 총대를 매가지고 뭐 정의를 뭐 이렇게 하려기보다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좌파에서 보수가 되었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막론하고, 국가를 막론하고, 이 군인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는 쭉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좌파였던 시절에도, 저는 그 대한민국 그 6.25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좀 이렇게 장애인이 되시고, 좀 상위 군인이라고 하죠. 뭐 팔다리 잃거나, 뭐 큰 질병을 얻고, 또 이제 그 상해, 몸이 다친 걸로 인해서 질병까지 얻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뭐 베트남 전쟁, 베트남 가가지고 싸워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과거 불과 10년, 20년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심각하게 다치거나 사망하신 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항상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를 해주면서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좌나 우나 상관없이 이 동의하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 목숨이라는 거는 가격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죠. 이거는 진보 좌파 분들이 훨씬 더 동의를 하실 겁니다. 사람 목숨에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죠.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산업 재해가 높은 3D 업종 있죠. 정말 위험하고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고 하루 종일 근육과 관절이 피로함을 호소하고 집에 가서 씻고 누워있으면 바로 잠이 드는 그런 3D 업종들이 사실 가장 크게 다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하기까지 한 3D 업종들이 있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목숨을 희생해서까지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냐? 높지 않죠. 뭐, 그럼 또 초딩 같은 새끼들이 또 이렇게 반박을 해. 아닌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데, 연봉 1억, 2억 버는데? 이렇게 초딩 같은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기업 소속에서 연봉 1억, 2억 벌어가는 현장직, 생산직 분들은, 위험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이 아니라 뭐 저기 그 뭐야 그냥 이제 전문직으로서 뭐 이렇게 뭐 감리, 감정평가, 안전평가, 안전진단 이런 사람들은 작업복을 입고 하이바만 썼지 전혀 그렇게 목숨과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하거나 온몸의 근육과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노동 강도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한번 알아보시든가.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은 현장에서 일하고 그게 노동자인데 돈 많이 벌고 그러던데? 이렇게 초딩스럽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알아보세요. 그 현대기아에서도 그냥 그 정직원들 생산직들은 다 위험한 거 다 이렇게 하청한테 짬 때리고 다 편하게 일해요. 현대기아 정직원들이 프레스기에 손 찍혔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현대기아 그 정규직 생산 라인에는 프레스기도 없어요. 그 프레스기라는 거는 그 다 이제 그 하청업체에서 생산되는 부품 생산은 그 노동자들이 그 프레스기를 통해서 부품 생산해가지고 그 원청인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거지. 현대기아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껏 부상 위험이 가장 커봐야 그 라인에서 조립하다가 손가락 좀 삐거나 좀 심하면 손가락 절단? 오케이, 손가락 절단까지 익스큐즈 봐줄게. 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좀 얘기가 좀 많이 엇나갔는데 오히려 그 목숨이 위험하고 생명이 위험받고 안전도 위협받으면서도 좀 지저분해지고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온몸의 그 노동 강도, 그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은 급여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목숨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지만 이 실질적으로 이제 값어치를 매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제 저는 그 군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생명, 목숨, 안전을 희생해가면서 이 국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게 군인 아닙니까? 그렇죠. 군인이 위험한 걸로 따지자면은 그 생산직이나 노동 현장, 뭐 노가다 건설 현장 비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전투라는 거는 대놓고 죽이기 위해서 온갖 공격이 날아오는 현장이거든.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을 구성을 해놓는 현장이 바로 이 전투 현장이고 그 전투 현장에 들어가는 게 군인이란 말이죠. 군인의 위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돈 벌려고 일하는 그 현장직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는 게 군인이란 직종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가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사람의 목숨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으니까 그런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무한대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사람 목숨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고 이 사람한테 억만금을 주어도 전투에 나가서 죽어버리면은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한대의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군국주의 사회죠. 군인들, 이 국가의 위협을 대처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병사, 군인, 장교, 부사관들한테 무한대의 국가의 그 책임을 지어주겠다는 게 군국주의의 핵심이죠. 이게 이제 뭐 좌냐 우냐 떠나서 지난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국가들의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라져간 국가의 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입니다. 군국주의. 근데 얼핏 보면은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해가 가거든요?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삶을 희생시켰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똑같이 그 책임을 분담하고 그런 군인의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걸 같이 이제 함께하고 분담해 주겠다는 게 도덕적으로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현실이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무한대로 책임을 져주겠다는 말은 불가능한 거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가 위협에 빠졌을 때 그 목숨 바쳐서 우리나라를 구해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자식과 가족이 남겨졌어. 그 사람은 목숨을 바쳐서 모든 이 공동체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 이제 없어.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그에게는 남은 그 가족이 있어. 그럼 그 공동체가 그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해 줄 수 있어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고 싶다고 해. 그럼 갖다 줘야 돼? 갖다 주고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한 명 정도가 희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이 5천만 명의 안위를 위해서 단 한 명만 희생이 됐어. 그리고 5천만 명이 무사히 일생을 살아. 아, 그러면 씨발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뭐야? 전 세계 그 우리나라 지구에는 한 200개 정도의 국가가 있거든요. 그 200개 국가마다 다 별장도 지을 수 있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5천만 명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이 희생을 하는 게 이게 그 국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0만 명, 300만 명의 그 희생이 되면 그 가족까지 다 합치면 한 800만 명, 1000만 명이 된단 말이야. 자, 5천만 대 1이랑 5천만 대 1000만은 스케일이 다르죠. 5천만 대 1에서 스케일이 5대 1이 된 거야. 자, 5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이 희생을 했어요. 그럼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5명이 페라리, 람보르기니 살 수 있나? 없거든. 이게 한계예요. 이게 군국주의가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라고. 무한대의 책임을 사회가 지어줄 수 없는 역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국뽕이 있고 뽕이 있는 거예요. 명예, 귀감. 명예와 귀감이 그 돈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라고. 그 자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한테 자원으로 무한대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너를 역사에 기록하고 영원히 존경하면서 너를 잊지 않는다는, 너의 명예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 뽕, 그게 대신해주는 겁니다. 공동체를 희생한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 매드맥스라는 영화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매드맥스에서 막 그런 워보이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워보이들이 그 발할라로 떠나는, 그러니까 우리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덧없는 죽음을 향하는 그런 워보이들을 보면서 그 같은 워보이들이 옆에서 너를 기억할게라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죽음으로써 발할라로 떠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누구야? 씨야, 매드맥스 갑자기 최종 보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매드맥스 빌런한테 뭐 생명을 바치면서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할 때 널 기억할게라고 하면서 이제 손 깍지 끼잖아요. 팔기통 묘사하면서. 근데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영화의 한 그냥 우스개 장면이 아니라 그게 되게 주제를 관통하는 의식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사람에 대한 기리는 정말 헌사라고. 미국의 알링턴 묘지나 미국의 전쟁에서 희생되어 전사자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메모리얼이에요, 메모리얼.
기억하겠다. 저는 제가 정말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남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한편으론 저는 굉장히 나약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 주머니에 있는 100원 한 푼, 1000원 지폐 한 장, 지불을 한 적이 없진 않지만 한없이 부족하죠.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그 희생되어 온 그 선조와 조상분들한테 저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갔던 발자취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지 이 사회가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인간의 도리로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양심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삶을 살면서 세금도 바쳐야 하고 하니까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하는 순간 궁극주의가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모든 걸 바쳐, 네 삶을 포기해. 그러면 그 사회는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 삶이. 그런 사회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이 있죠. 자식 새끼한테 나는 너를 위해 내 삶을 포기했어. 내 삶을 포기했으니까 너는 그걸 기억하고 너를 위해 모든 걸 바친 나를 무조건 공경해. 너의 삶은 나한테도 지분이 있으니까 그걸 깨달아. 라고 가정 환경에서 가르치면은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올바르게 자랍니까? 아니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고 살 수 있는구나. 라고 감사함을 느끼면서 서로 베푸는 게 베스트죠. 부모님은 자식한테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생색을 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네가 그냥 너만의 행복을 찾는 게 좋아.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모님과 그렇게 내색하지 않는 부모님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베스트죠. 국가와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굳이 생색을 내지 않아도 나는 내가 살아온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마땅히 싸우겠다. 내가 바라는 거 없다. 물론 이제 모든 군인이 그렇진 않겠죠. 역사 속에서. 근데 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맞서서 싸우겠다. 나 바라는 거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바쳐온 영웅이 있고 그리고 그런 영웅이 이 사회를 남겨줬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모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게 저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국가와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바탕이 뭐냐면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법적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할 수도 없고 그걸 강요를 하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군국주의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좋은 사회 아닐까요? 그게 양심 있는 사회죠. 바라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자와 그리고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감사함을 표하는 그
선행을 받은 자, 이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거, 이 감사함을 느끼는 거의 근원은 양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이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이게 제가 영상 처음에 시작했던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는 감사할 줄 알고 남한테 바라지 않으면서 이상적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이 가져야 할 자기 소신과 신념이 있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게 보수의 가치냐? 진보나 좌파에도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보주의자나 좌파주의자 중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은 자기 입으로 진보주의자나 좌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은 보수주의자라고. 진보나 좌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진보나 좌파는 선행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이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실상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숭고한 겁니다. 왜 숭고하냐?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공동체가 원하지 않는 한 개인을 붙들고서 너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너 나가서 맞서 싸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네가 희생을 해. 이건 폭력이죠. 여기에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싸운 사람들, 이 사람들 대단하지만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희생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고 그 사람들도 마땅히 존중해줘야 하지만 숭고함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자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과 나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비겁하더라도 내 목숨을 부지하고 싶은데 억지로 몇 살 잡혀 끌려나와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죽어가는 사람하고는 죽음의 무게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있잖아요. 물론 후자 억지로 끌려서 싸워온 사람들도 그렇게나마 싸워왔기 때문에 추모하고 그 죽음을 기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은 항상 대비를 해야 되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좌파와 진보는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와 좌파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지나쳐가요. 지하철 같은 데서 노인을 봤는데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죠. 젊은이가 노인네한테 왜 자리를 양보 안 해? 이 못된 놈. 이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좌파 진보예요. 양보를 강요하면 안 되지. 앉아있는 젊은이가 그 서 있는 노인네보다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좌파와 진보는 선행을 강요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 점이에요. 보수는 내가 받은 게 없어도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표를 하는 게 양심이라는 것이고, 이 진보 좌파는 선행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있으니까 베푸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을 표하지 않아요.
그게 진보 좌파입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그 사회는 양심이 없어지게 돼요. 감사한 게 없으니까. 타인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게 당연한 사회는 받는 사람이 감사함이 없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 없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게 당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내놓았습니까? 내가 내놓기 싫으면 상대방이 내놓기 싫은 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놓기 싫은데 내놓는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놓는 게 당연해? 그러면은 내놓는 게 디폴트야. 감사한 게 아닌 거야. 그러면은 양심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놓는 게 왜 당연해? 너는 내놓기 싫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란 거는 보수에 있는 것이고, 보수가 더 따뜻하고 매력이 있고 멋있는 겁니다. 남이 시키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것, 그리고 그런 기리는 것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자,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줘야 할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남을 위해서 내 개인을 버리라고 강요를 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래서 이 보수라는 가치가 왜 좋은 것인지 이런 사회 부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정의예요. 뭐 이렇게 뭐 철학자들 뭐 이렇게 뭐 존 듀이나 뭐 그 누구야? 저기 그 순수 이성 비판 누구야? 순수 이성 비판 쓴 철학자 누구죠? 갑자기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수는 항상 역설적으로 항상 나아지는 내일을 꿈을 꿉니다. 역설적으로 보수는 진보하는 내일을 지향하는 게 보수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시죠? 노인과 바다를 쓴 그 소설 작가. 이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들보다 뛰어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어제의 자신보다 뛰어난 내가 되자.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SNS 같은 걸 보면서 이게 불행에 빠지잖아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면서 막 불행해하고, 남들은 해외여행도 잘 가고, 남들은 좋은 차 타고, 막 결혼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명품도 막 이것저것 입고, 나는 10만원짜리 자전거 타는데 옆에 나랑 같이 고등학교 나온 저 친구는 직장 잘 잡더니 막 3천만원짜리 자전거 타고, 이렇게 불행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행함을 느끼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행함을 느끼면서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 불행한 거죠.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저도 이렇게 제가 사는 집이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최근 한 보름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게, 이 퇴근하고 나면은 그냥 집에 와서 바로 씻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집 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퇴근하고 나서 한 번씩 그냥 집에 있는 좀 잡동사니나 쓰레기를 하루에 한 번씩 치우려고 하지 않고 하루에 한 가지씩 박스 한 개, 두 개씩 치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제의 내 집보다 오늘의 내 집은 훨씬 깨끗해지겠죠? 그런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지는 거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어제 내가 10만 원 벌었는데 오늘 내가 50만 원 버는 거? 그건 너무나 큰 목표예요. 큰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너무 큰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그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루아침에 그 성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조금 쓰레기 한두 개 생겼으면은 그 쓰레기 내일 한 세네 개만 더 버립시다. 자,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차근차근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10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데 3천만 원짜리 자전거 타는 친구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도둑 맞을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 그거를 기억하세요.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저는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고 삽니다. 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 직장 생활하면서 내놓는 가치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지금 이 회사 다니면서 저 직장 동료들은 월급이 적네, 올해 성과급이 뭐 이거 치킨 몇 마리 시켜 먹으면 없어질 돈이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불평불만 많이 합니다. 뭐 저도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에서 맞장구 쳐지죠. 아, 좀만 더 주지. 좀 아쉽긴 하네요. 맞장구를 쳐주지만 저는 이 직장의 다님으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뭐 직장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지만 집에 오고 나서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이 컴퓨터와 마이크 돈 주고 살 수 있었고, 고기 먹고 싶으면은 한우 두 뿔 등급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맛있는 미국산 쇠고기 사 먹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회 먹고 싶으면 회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맞지 않게 차도 한 대 있고 오토바이도 한 대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때로는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때로는 막 몸이 힘들고 삶이 고단할 때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고쳐먹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을 강하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낼 수 있고 불행함을 느끼지 않게 돼요. 남한테 내 불행을 해결해 달라고 원하지 않고 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오히려 이웃을 돌보고 이 세상이 화목해지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고, 이웃의 화를 내지 않고, 내 삶은 내가 챙기면서, 남한테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굉장히 좀 날 서 있는 성격이기도 하고, 말로는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또 불평불만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렇게 또 떠들다 보니까 또 좀 많이 떠들었네요.
이제 60일 있으면 대선인데, 이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 차근차근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가치관부터 한번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매일매일 전 안녕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